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득세 신고의 이제 핵심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짝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결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세 신고는 소득 금액을 결정짓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득 금액을 결정짓는다라는 건 단순히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산과 조정을 거쳐서 세금이 확정되고 그리고 세금 외적인 요소까지 다 아울러서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하나 봤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금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세금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핵심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2번. 결산의 시작과 끝을 알면 두렵지 않다. 여러분 혹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결산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막막하게 생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이제 그 경력이 많지 않을 때 이제 수습세무사 시절에 막 그 경력자분들이 모이셔서 뭐 법인세 신고 3월 법인세 신고나 아니면 5월 소득세 신고 때 월 초마다 언제까지는 결산을 마감 짓고 언제까지는 조정을 마감 짓자 이런 막 계획을 세우시는 이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이렇게 날짜 말씀하셔서 이제 막 달력에다가 막 적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뭐가 결산이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결산 마감이지? 그래야 다음 조정으로 가는 건데 결산 마감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지? 이런 걸로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챕터에서는 여러분께 결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결산이 막막하시다면 두 번째 장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결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이란 회계기간 전체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생한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내용 및 그로 인한 결과를 종합해서 재무제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제 우리의 업무로 바꿔갖고 한번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인건비 지급이 발생이 되셨다고 거래처에서 하시면 다음 달 10일까지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이 갖춰지게 되죠. 그리고 분기나 반기별로 매출과 매입을 모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부가세 신고 때 포함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을 여기에 반영을 하고 각각의 계정들을 검토해서 마감을 지은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들게 돼요. 바로 여기까지가 결산의 끝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금 다 마감이 돼 있으시죠. 지금 아마 강의를 보고 계실 때쯤이면은 여기는 5월이니까 이제 다 끝난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결산이라고 부르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재무제표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 앞에서 본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그로 인한 결과라는 게 결국 수익과 비용이겠죠. 요거를 재무제표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먼저 기업이 운영을 하면 이렇게 수익과 비용이 막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여서 손익계산서에 다 집계가 됩니다. 또는 제조원가나 도급원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원가 명세서까지 작성이 되겠죠. 그럼 이게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이 되셨으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지원금을 받으셨을 때는 자비익 같은 계정으로 지원금이 반영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비용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도소매업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상품 매입이 이제 원가로 잡힐 거고, 그리고 인건비가 나가고 임차료가 나가고 이런 비용들이 손익계산서에 다 계산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이 되면서 동시에 자산부채의 변동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요게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뭐 12월 말일 기준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아직 회수 못한 외상 매출금이 있다든지, 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재고자산이 남아있는 게 있다든지,
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아직 갚지 못한 금액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재무상태표에 다 집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넘어와서 결국 우리가 자산과 부채가 확정이 됐을 경우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산이란 회계기간 전체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생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수익과 비용, 이걸 종합해서 재무제표로 정리하는 거. 자, 처음에 읽으셨을 때랑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죠? 이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완벽하게. 자, 그럼 한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성장을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한 스푼씩 팁을 더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자본의 변동은 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가지고 자본금이라는 거를 산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종종 그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이제 거래처 대표님께서 어떤 기업 대출을 받으시려고 은행에다가 재무제표를 제출 요청을 하셔서 제출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이게 자본금이 왜 이러는지 이걸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의 뜻이 뭐였냐면 자본금이 왜 자꾸 바뀌냐는 거였어요, 금액이. 근데 요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법인사업자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이라고 불러요. 즉, 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처음에 얼마를 납입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식수 곱하기 한 주당 액면가액을 서로 곱하면 납입 자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증자를 하거나 이런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은 계속 자본금이 변동하지 않고 가게 돼요. 즉 1,000만 원으로 처음에 법인 설립을 시작을 했는데 뭐 증자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1기에도 1,000만 원, 2기에도 1,000만 원, 3기에도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본금, 뭔가 내놓고 시작하는 그런 개념의 자본금이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의 자본금은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랑 내년에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받았던 기업은 개인 사업자였기 때문에 그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이제 개인 사업자고 개인 사업자의 자본금은 법인의 납입 자본금과는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자본은 매년 변할 수 있어요. 라고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상황을 만약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요 내용을 기억해 두셨다가 똑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금 알아놓을 것들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업소득 신고 유형입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 신고를 딱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바로 신고 유형. 이 신고 유형은 어떤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서 대표님들께 각각 안내문을 발송한 그 안내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세무대리인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으로서 홈택스에서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신고 유형은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타내지고요. 유형에 따라서 결산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고 유형을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추계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간편장부, 그리고 복식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신고 확인.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신고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는 신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고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결산이 다 필요하냐? 어떤 신고 유형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결산을 해야 되는 건지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경우에 따라서 결산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추계신고. 추계신고 시에는 결산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무제표 당연히 만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추계라는 거는 정해진 계산식에 의해서 세금을, 소득금액을 결정짓고 세금을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일 경우에는 결산해야 되고요. 제조원가 손익계산서 만들어야 하지만 재무상태표는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간편장부로서 소득금액을 확정짓고 세금을 납부하려면 손익계산서까지만 만들어줘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복식부기는 당연히 결산해야 되고요. 재무제표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도 동일해요. 제가 요거를 먼저 구분을 지어드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세무신고를 이제 의뢰를 받게 되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그 다음 연도로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관리를 위해서도 간편장부 대상자지만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둔다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경력자가 되시면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에게 소득세 신고가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알아봤을 때 시간이 없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가다 쭉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배제해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없는데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기 전에 손익계산서만 확정이 돼도 바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신고 가능한 유형과 실제 신고 들어가는 유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능한 것과 실제 신고를 어떤 걸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신고 가능한 유형은 간편장부인데 복식부기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재무제표를 전부 만들어야겠죠. 근데 사실은 신고 가능한 유형과 실제 신고하는 유형이 아마 보통은 다 동일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라지는 이제 유형은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면은 뭔가 세액공제 같은 걸로 세금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내부에서 아마 세무사무소에 지금 소속되어 계신 곳에서 아마 이제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유형이 결정이 되면 내가 최소한 어디까지는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산의 과정을 좀 요약해서 한눈으로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결산의 과정은 일단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 증빙을 발행하고 수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든지 카드 결제를 하신다든지 현금 영수증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발행하신다든지 이런 증빙들을 계속해서 발행하고 수집하는 단계를 거치시겠죠. 그러면 쭉 와서 중간에 인건비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인건비 신고도 넣어주고 그리고 분기나 반기별로 우리가 매출과 매입을 모아서 부가세 신고도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요거를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단계들을 이제 거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부가세 신고와 관련되지 않은 매출과 매입 같은 것들을 추가로 기장을 해서 일반 전표에다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결산을 마감을 함으로써 재무제표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바로 결산의 끝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결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 자료예요.
세무 대리인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자, 첫 번째 원천세 신고 파일, 두 번째 부가세 신고 파일, 그리고 홈택스에서 몇 가지 자료들을 조회해서 출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천세랑 부가세 신고 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하고 나서 뭐 파일처를 해 놓으셨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두신 파일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원천세나 부가세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안에 다 저장이 돼 있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뭐 신고 파일철에다가 뭔가 특이사항을 기재를 해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제 신고 파일철을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 옆에 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홈택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자료를 이제 조회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홈택스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